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서울 대부분 지역과 또 경기도 일부 지역에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김현수 교수, 건국대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소식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동산 대책 관련 11건을 상정하고 또 의결도 했습니다.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중부세와 또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도 포함이 됐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부동산 대책에서 여당과 정부의 움직임에 있어서 민감한 상황인데 야당을 패싱하면서 이렇게 여당 마음대로 통과를 하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됐을까를 두고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유세 강화하자는 거는 오래전부터 전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또 비싼 집 가진 사람이 세금 좀 더 내자는 거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양도소득세까지 이렇게 막아놓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좀 이따 다루게 될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가 함께 얽혀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심중해야 한다. 원래의 취지하고 좀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 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아무래도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아쉬움이 있죠. 예.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도의 효과라든지 나중에 역효과가 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반론을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하면서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시간이 되지 못하고 어쨌든 여당 마음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이런 절차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수기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다.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지역별 효과, 피해 그렇죠. 계층은 누구냐, 수혜 계층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이 이제 좀 학술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이론들이 아니고 거의 다 새로운 것들입니다. 양도세나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반대로 나타난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나 논문에서 나타난 것들인데 과연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국회에서 수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또 피해 계층은 누군데 어떻게 구제할 것이다. 네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거기다 더 심각한 거는 지금까지 정책을 20몇 번 가까이 하면서 정부에 따르면 4번이라 그러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20몇 번 하면서 지금까지 실패한 거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믿겠냐. 그리고 외국에서도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초유의 실험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잘 되면 따라할 가능성이 있지만 망하면 망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국회라는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빨리 거의 졸속도 아니고 네네. 회의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킨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해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이 수많은 실수요자들 아닙니까? 앞으로 이 정책에 따라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지 안 볼지도 면밀하게 봐야 되고 지역별로 어떨지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이 넘어갔다는 것들은 이 절차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과연 이런 국회가 필요한가 국민들은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20번 넘게 내놓으면서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가장 크게 비판받는 부분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시키면 또 신뢰를 쌓지 못하는 반발만 가져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속마음을 이해를 하자면 굉장히 급하겠죠. 지금 민심도 안 좋고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좀 굉장한 조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국회란 게 뭔가요? 이게 국민의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규제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되면서 체감하게 되는데 적어도 정부가 빨리 서두르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적어도 국회라면 국회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좀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네. 뺄 거는 빼고 오히려 또 강화할 거는 좀 강화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국회가 정부인지 정부가 국회인지 그냥 한 몸이 돼서 물론 뭐 여당이 180석을 이제 장악을 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가 맞느냐 좀 더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22번 뭐 이상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거거든요. 대책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제대로 집값이 안 잡히는데 이게 졸속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번 과정만 보더라도 또 졸속이 아닌가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 또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조금 아쉽다. 네. 지금이라도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통과를 보더라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 네. 그래서 약간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상임위를 이제 통과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본회의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국회에서 움직임을 가져갈지 여당이 어떤 또 입장을 낼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룰 내용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당초에는 원래 유예기간을 없이 했다면 4월 29일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뭐 집단 감염 등의 우려로 인해서 석 달 정도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 유예 기간이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뭐 밀어내기 분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한 3만 4천 가구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 조합원들이 기대했던 그 수익에 대한 보장이 어려우니까 아마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조합 내부에도 여러 이제 이견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 아마 합의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가져온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공급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조합원들이 보기에도 뭐 그 사이에 분양을 한다고 해서 뚜렷한 수익을 얻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역시 뭐 신 교수님 보시기에도 같은 이유라 보세요. 뭐 그런 이유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2005년인가 예. 그때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밀어내기 분양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유예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1년이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사업성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네네. 뭐 개발 전략이라든가 그걸 할 수 있는데 몇 개월 가지고 그걸 밀어내기 하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부 하는 지역은 있었지만은 예상보다는 적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 최근에 변수가 또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졌다는 게 이제 재건축 초과액에다가 또 최근에는 또 뭐 용적률 올린다, 허용한다, 공공 재건축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해서 끝내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좀 작용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재건축을 누를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버티기 하는 것들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3개월 굉장히 짧잖아요. 짧죠. 3개월 동안 밀어내기 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요. 이런 걸 기대한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네. 1년 적어도 1년에서 뭐 2년 정도 줬다면 모를까. 그 3개월 내에 그 조합원들 의견을 또 일치하고 변수도 굉장히 많고요. 규제도 그대로 있잖아요. 초과이익 환수도 있고 한데 다른 규제들을 좀 더 풀어주면서 네. 차라리 3개월, 6개월 이렇게 유예 기간을 줬다면 조합원들도 야 지금 안 하면 안 돼. 뭐 네네. 이런 마음을 가져서 하겠는데 뭐 다른 거 다 하고 분양가 상한제만 가지고 3개월 유예 기간을 준 것만으로는 물량이 많이 나올 수는 없고요. 그나마 3개월 줘서 이 정도 물량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안 줬으면 더 안 나왔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사전에 미리 발빠르게 움직인 단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다라는 별명으로 굽시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도 강동구청에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3.3제곱미터당 가격을 보니까 한 2,979만 원 일반 분양가가 나왔던데 어쨌든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됐어요. 근데 조합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분양가 때문에 반발을 하면서 후분양 쪽으로 원하는 뭐 조합원들 얘기 목소리도 나오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조합원들의 반발이 결국은 뭐 공급 차질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 보유세제 강화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선한 의지, 좋은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이게 시장에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영향을 변수들이 미치게 많죠.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어떻게 볼 거냐, 특히 강남 재건축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낡은 집을 고쳐 야 한다는 건 뭐 다 상식이죠. 상식이고 한데 최근에 보면 우리 특히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사이에 언택트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카카오, 네이버, NC 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엄청 커지면서 네네. 지금 좀 출렁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기업들을 보면 대개 본사는 판교에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오피스들은 강남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강남에 들어오겠다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다음 앞으로 예견돼 있는 어떤 그 GTX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강남에 대한 주택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가격을 억제하려는 정책들이 과연 지속성이 있느냐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적용이 되면 어쨌든 분양가가 이제 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내놨을 텐데 예. 그런 기대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 갭이 커지는 거죠. 예, 이게 예. 분양 로또가 되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 다시 세만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기적인 국적인 처방만으로 가격 안정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건축 전체에 대한 좀 리셋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사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후분양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생기면서 이제 흐름이 지금 사실 저희는 선분양 체제인데 그걸 이제 후분양으로 돌아가는 체제가 되면 결국 공급 일정도 다 늦어지는 일들이 생기면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좀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 들거든요. 제도들이 지금 뭐 제초세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기여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이제 줄이는 거죠. 네네. 줄이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사업을 좀 회피하거나 지연하게 되고, 그럼 이제 공급이 늦어지는. 줄어들고, 그래서 원래 정책 목표가 의도했던 그 목표 효과보다는 사실은 자꾸 공급이 지연돼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드는 거죠. 지금 사실 뭐 김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 뭐 후분양제를 요구하게 되면서 공급이 점점 늦어지면 제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초기 분양할 때는 뭐 가격이 낮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급은 해주시거든요.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연구가 별로 된 적은 없고요. 분명한 거는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급 가격 상한제를 하면은 공급이 줄어든다.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더 폭발한다. 그 폭발한 시세 차익을 누가 먹느냐? 수분양자만 먹는다. 단순하게 건설사의 이익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예, 예. 그 일반 국민들이 누려야 될 경제적 혜택까지 특정 그 수분양자가 사람들이 가져가는 가져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때 공급을 정부가 많이 늘리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정부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딱 한 번 효과를 본 적은 있습니다. 언젠가요? 그게 우리가 주택이 전체적으로 680만 채 정도 했을 때 5년 만에 200만 채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30% 가까운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니까 주택이 그 이후에 한 10년 가까이 그냥 주춤했거든요. 그 정도 공급 물량이면은 시장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예. 이게 가격을 잡는다는 건 정부의 주장이지만은 그렇죠. 저도 직접 한번 최근 한 15년 대상으로 한번 계량 모델을 돌려보니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뭐 국토연구원 옛날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가격 안정 효과가 뭐 1% 정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긴 있는데 네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가격 안정 효과보다는 예. 시세에 따라잡게 해가지고 그냥 폭등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다. 그리고 특정 세력한테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기능이 많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둔촌 주공 아파트가 뭐 3천만 원 안 되게 했다는데 네네. 그걸 예를 들어 4,500 분양했으면은 청약 경쟁률이 아마 1대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3천만 원 미만으로 하니까 100대1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제 돈 주고 살 사람 또 거기 아파트를 못 사게 하는 효과가 있고, 경쟁만 풀려지고 전 국민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고, 이게 과연 정당한 정책이냐.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차라리 피하기 위해서 뭐 후분양제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예, 예. 그럼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이 시장이 더 줄어들게 되면 그게 어떻게 반영되느냐? 가격은 오르는데 앞으로도 공급이 줄구나. 그럼 더 이제 가격이 더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패닉바잉처럼 또 그렇죠. 일어날 수도 예,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 교수님은 사실
분양가 상한제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신가요? 아니 지금 저는 이번 정부가 경제 원론하고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경제 원론에 나온 반대대로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경제 원론에 이것대로 하면은 후생 복지도 전체 복지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안정 효과도 없다가입니다. 그리고 수천 편의 논문들이 그걸 받쳐주고 있고요. 네네. 근데 그 반대대로 하면 이런 기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움직인 거 보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실질적으로 했거든요. 예, 예. 하면서도 이제 주변 시세에 따라붙는 거라든가 공급 위축 효과라든가 이런 거 다 나타납니다. 그게. 근데 그게 정부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는 그 또 하나는 아니라고 하고 겸손하게 있죠. 한번 생각해 봐야 네. 되는데 선진국에도 선분양이라든가 후분양 다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선분양이 많고 예, 예. 후분양은 뭐 수요가 좀 적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지역에서 가격 상한제를 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 몇 개가 있나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얼마나 돼요? 없다고 보시면 없어요. 됩니다. 예. 근데 우리만 그거 하면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예, 사상 최초의 뭐 세계 최초의 실험이나 네. 물론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는 했습니다. 뭐 저기 저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했는데 OECD 국가나 선진국이라는 나라 중에서 최근에 그런 정책을 한 나라가 있냐? 가격 상한제를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사실 정부는 지금 뭐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을 어쨌든 잡겠다라는 측면에서 내세웠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효과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소장님 보시기에도 그러신가요? 저도 교수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아쉬웠던 게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너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규제만 하고 있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잡아야겠다, 네. 물러야겠다라는 매우 단순한 그 발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주변 시세 자체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눌러버리게 되면 로또 아파트 현상밖에 안 생기거든요. 단군 일의 뭐 최대 아파트라고 하는 둔촌주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뭐만 하면 자꾸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가 그러게요. 나와가지고 단군이래 뭐 다 용산 개발할 최대, 때도 최고. 단군이고 단군인데 아무튼 1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량이 많고요. 그 잠실 단지, 엘스 리센츠 이런 단지들이 다 재건축했을 때가 한 2만 세대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둔촌이 단일 단지로서 그거 절반 이상이 많네요. 되니까 굉장히 많아서 뭐 이런 단군 명칭을 붙일 만한 물량인데 분양가가 이제 3천만 원 조금 아래로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게 강제로 가격이 눌러버리니까 집중이 되는 이런 거죠. 현상이 그렇죠. 생기는데 저조차도 아까 대기실에서 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저조차도 청약하겠다는 생각이 도전을 들거든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아니 하죠. 그냥 당첨만 돼도 일단 기본 시세 차익이 무조건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는 그럼요. 거죠. 그러면 굳이 둔촌 주공을 안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이 네. 뉴스를 보게 되면 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투자를 떠나서 또 이게 당첨되고 싶고 갖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실수요자들, 그러니까요. 뭐 능력이 되는 분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당 4천만 원, 4,500 정도 분양을 했다면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당첨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네. 물론 저도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한번 넣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야 될 사람들이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정부가 바라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효과가 있으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예. 아니면 주변 시세 자체가 오르기 전에 적어도 한 14년도에 이게 민간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14년, 15년도에 잘 폐지 안 하고 그대로 뒀으면 차라리 인상폭이 주변 시세도 낮고 분양가도 좀 낮아지면서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에 개포주공이 이제 고분양가 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시기도 맞지 않다. 네. 이미 주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얘 혼자만 낮춰버리면 로또만 생기게 되고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회사들이나 조합은 논리는 당연하거든요. 예. 돈이 돼야만 공급을 하는 거고요.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안 되면 공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에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또 서민들이 피해 볼 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만능, 뭐 이게 매우 강력한 규제, 집값 잡는 규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요즘 같은 시대에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저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같이 생각이 도전을 들거든요. 좀. 가능성을 타진하기 전에 네. 한번 두드려 보고자 하는 그렇죠. 생각이 돈 드는 게 드는데 아니니까. 네. 그게 결국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쟁률,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올해 상반기 과연 서울은 그 어느 정도의 청약 경쟁률을 가졌나 보니까
99.3대 1입니다. 저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99.3대 1로 100대 1에 육박하는 청약 경쟁률을 보였는데 그 얘기는 100명이 도전한 한 명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 집, 그렇죠. 한 명. 그러면은 분양가 세관제가 시행돼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면 도전하고 싶다. 그럼 이 경쟁률이 더 폭증하는 로또 청약을 가져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날 텐데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100대 1을 넘어서는 청약 경쟁률? 그러니까 가격이 갭이 크면 클수록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되게 시간이 흐르면 사실은 그게 또 다 시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국지적인 그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전체적인 가격 안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 좀 조금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정책을 쓰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 갭이 크지 않거나 혹은 수익을 그 갭을 환원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평당 3천만 원에 제가 당첨이 되면 시세가 평당 한 뭐 4천만 원이라 치면 한 3.3제곱미터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 뭐 로또 청약 양산책 아닌가요? 로또 청약 양산책? 뭐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 번다고 합니다. 제 지인도 얼마 전에 서울 숲에 그 뭐 세 채 남았는데 26만 명이 이렇게 지원한 거 있죠. 네네네. 고려 아파트 네. 세 채에 26만 명이었습니다. 몇 대 배신지 계산 또 거의 뭐한 뭐 그래도 한 8만 대, 8만 9만 대 정도 정도 되죠. 되는 거죠. 근데 제 지인들도 몇 명이 넣었습니다. 안 되는 건 나도 알지만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다. 비슷한데. 그게 뭐한 그렇죠. 10, 그 시세 차익은 10억이 넘고요. 이게 뭔가 하면 이런 제도를 유지함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토연구원도 보고서를 내서 뭐 1%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1%요. 야, 이거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 그 그것도 분양가 이제 상한제로 매매 가격이 낮아지는. 예, 근데 그게 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았고 그 기본 연구 자체가 그 연구의 기본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학술지에 옛날 게재된 게 있는데 그 결론도 이 시기에 한정해서 아주 제약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연구 결론을 가지고 국토연구원이 이제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일반화하기는 했습니다. 어려운 이거 거네요. 보통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으면은 선진국들은 다 썼습니다. 그렇겠죠. 교과서에서도 아마 밖에 있을 테고.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나갔고 그다음에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예. 이 상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국민들한테 투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세의 90% 정도면 경쟁률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청약 경쟁률 200대 1, 500대 1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보통 시가에 거의 따라잡아서 분양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뭐 사고 싶은 사람이 가끔씩 가서 사고 이런 것들이죠. 네. 이건 뭔가 하면은 저희는 지금 한 7, 80% 정도의 지금 분양이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러면? 그 가격이. 공사가 진짜 그렇죠. 어떤 거는 거의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40, 50%까지도 내려가는 경우도 그렇게 있고요. 내려가는 경우도 있군요. 그몇 년 지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한 그 시세 차익을 기대하게 한 되는 7, 80%가 그러는데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또 한 5% 정도 추가로 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청약 광풍이 더 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가 판교할 때도 얘기했던 게 예. 채권 입찰제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시세의 대략 한 90%나 95% 정도만 주고 뭐 5% 10% 정도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채권으로 해서 다 걷어들여 가지고 진짜 서민들한테 다 주는 게 맞다. 그게 뭐 1,000명, 100명 그 사람들 로또 맞춰서 5억, 10억 주는 게 맞는 건지 네. 그 돈을 회수해서 10,000명, 20,000명 이런 사람이 혜택 보는 게 맞는 건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좀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청약 하라고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고요. 뭐 로또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아까 2만 4천 중에 이제 2만 4천 명이 했으면 로또 확률 로또가 한 8만 대 1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로또인데 우리가 로또를 왜 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거의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뭐 맞습니다. 돈 크게 안 들어가니까 하는 건데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가 아까 상반기 올해 99.3대 1이라고 네, 했는데 아마 99.3대 1. 둔촌 같은 경우는 훨씬 높게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쉽게 생각하면 전교 1등 해야 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전교 1등이 쉽냐 그러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다는 조금의 희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10,000대 1이면 어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청약해서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거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막연한 공허한 희망을 심어주면서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가 되어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집값 안정에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투기 광풍만 더 생기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과연 이렇게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는 게 맞느냐. 그러면 건설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 당첨된 사람이 많이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 하면 둘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고 차라리 제대로 환수를 해서 공공임대 아파트 짓는 데 많이 투입을 한다든지 조금 늦었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 용적률 상향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려주는 대신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더 짓게 한다든지 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소수의 운 좋은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만 그 막대한 차익을 가지고 간다. 뭐 나중에는 이제 양도세를 또 뭐 환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양도세가 또 뭐 공공임대 아파트 짓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한 이게 분양가 상한제인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또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예, 되는 게 둔촌 주공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아파트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새로 분양 받잖아요, 조합은. 네. 이 사람의 가격보다 새로 분양받는 사람이 더 싼 경우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과연 조합원보다? 예, 조합원보다 이게 역차별이죠. 30년 넘게 보유하면서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세금 재산세도 계속 내왔고 그렇죠. 이 사람보다 새로 당첨받는 사람이 더 싸게 들어온다.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 진짜 로또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강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일단 그 사람은 제외하고 이 사람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에서 원칙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면은 네. 나중에 뭐 이런 단순한 공급 효과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공급이 떨어지고 생산이 떨어지고 그런 악화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청약이 뭐 100대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약이 과연 쉽냐 보면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밑으로는 보통 가점제가 운영이 되고 그 이상은 추첨제로 운영이 되는데 추첨은 어차피 이제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 차치하고 가점제를 봤을 때 최근에는 만점자도 나오더라고요. 저 흑석에 나온 그 단지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짜리도 나오고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 과천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3점짜리입니다. 84점이 만점인데 83점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부양 가족이 6명이 되어야 되고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되고 통장 가입 기간도 한 14년, 15년 정도 돼야지 통장 가입 기간 1점 빠지면서 83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거는 30대는 일단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적어도 45세는 예, 만 넘어야 30대부터 되는 따지니까. 네. 그리고 부양가족이 6명, 요즘 같은 1인 가구, 2인 가구 뭐 이렇게 작게 사는 시대에 부양가족 6명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갖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신혼부부라든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7년 미만의 부부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를 하나 정도 갖고 있거나 둘 갖고 있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정부도 9월부터는 민간 청약 분양 아파트에다가 청약할 때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부에게는 특별 공급 제도를 신설해서 뭐 소득 이제 조건도 좀 여유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30대 청약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조건을 달면 30대가 좀 집을 구하는 방안이 될까요? 이게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뭐 세계 최초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집값이 비싼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출을 늘려주고 소득이 좀 적더라도 대출을 늘려주고 그래도 우리는 소득을 너무 낮게 잡아놨거든요. 소득이 좀 많은 맞벌이 부부도 생애 최초를 이용할 수 있게 계층을 좀 넓혀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좁아가지고 그야말로 뭐 중견기업 이상에서 맞벌이 부부를 한다. 그럼 일단 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조금 지금 이제 또 뭐 710, 617 하면서 조금은 높여놨지만은 네네. 그게 배제되는 사람이 또 아직은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물량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공급돼야 될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애 최초 또는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사거나 신혼부부만 중요하냐? 그건 또 아니죠. 나는 사실. 40 뭐 몇 살인데 20년 동안 15평에 살다가 이제 25평으로 이사를 가고 그렇죠. 싶다. 이 사람은 다 배제해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사실 그 선진국들의 정책은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생애 최초로 한 사람은 대출 같은 걸 늘려가지고 언제든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
여지를 예. 늘려주는 거군요. 살 수 있는 여력을 주는 예, 거군요. 이런 제도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아직도 포기 못 하는데 그리고 전 국민이 이제 부동산 광풍에 뛰어들게 하고 그렇네요.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들을 계속 손봐봐야 물량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시세 차익만 주고 나머지는 뭐 채권 입찰제를 하든가 전 국민이 혜택 보는 쪽으로 돌리지 않은 이상은 이런 현상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여기에 네. 따른 역차별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특정 단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심하고요. 세계 최초나 뭐 특별 공급하는 것들 지금 보면 외곽에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미달 막 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신도시나 청약에 저기, 있어서도 예. 또 양극화 현상이 아 벌어지니까. 초양극화 벌어질 거예요. 근데 서울 시내 어디다 그럼 100대 1이 아니고 뭐 제가 보기 수백 대 1까지 갈 수도 있고요. 청약은. 지방 어딘가는 예. 미분양이 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수도권에서도 교통이 조금 안 좋거나 네. 이런 지역은 미분양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럼 뭐 지금 세대 갈등을 지금 사실 저희가 부동산 이슈를 다룰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 중에는 3, 40대만 사람이냐 우리도 맞습니다. 무주택으로 20년씩 살아왔다라고 불만을 토출해 주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왕왕 있으신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30대 신혼부부 이렇게 뭐 최초 생애 최초 특공식으로 주면은 뭐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서로 이게 없다 이러고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 청년들 모두 우리 자식들이고 또 뭐 그렇죠. 동생들인데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고 혜택을 더 늘려야 되고 사실 우리 자녀 문제가 해결이 돼야 기성세대의 노후 문제도 또 이게 해결이 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계가 반드시 돼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나오는 물량, 안 그래도 부족한 물량을 가지고 20%에서 25%, 뭐 5%포인트 늘리는 거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양극화, 역차별 문제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서 젊은 세대들한테 더 많이 좀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도 이렇게 가지고 가고 하면 불만이 없는데 안 그래도 내가 할 게 없는 지금 배려나 양보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40대, 50대들도 급해 죽겠는데 지금 뭐 30대들, 20대들한테 조금 더 배려를 해준다? 그걸 용납이 안 되는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이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물적 양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정책만으로도 쉽지도 않고요. 나오려고 해도 5년 이상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몇백 대 1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서울의 내 집 마련은 진짜 로또 당첨되는 사람, 진짜 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서울 내 집 마련은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면 어려운 같은 거네요. 꿈 같은 현상이 벌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20% 늘린다, 뭐 생애 최초 늘린다고 해서 되냐고요. 전교 1등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5%포인트 늘려서 그러게요. 1등급에서 뭐 한두 자리 더 늘린다고 해서 과연 나한테 기회가 오느냐 안 오고요. 가점제를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은 원천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가 낮죠. 없잖아요. 예. 아무리 잘해도 뭐 30 몇 점 나오는데 네. 요즘 65점, 70점 또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안정권이 아니거든요. 뭐- 과연 내가 당첨이 될까? 그래서 아까 뭐 만점 나왔는데 만점이 이게 말이 만점이지. 이거 거의 그렇죠. 제 생각에는 만점 된 사람은요. 사실 주택 마련에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가입해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다가 운 좋게 대가족이 됐겠죠. 뭐 친인 부모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됐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나도 해볼까라고 하니까 이제 점수가 높아서 이렇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15년 넘게 무주택으로 살면서 주택 마련을 안 했다는 게 사실은 주택 마련에 관심이 좀 덜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 뭐 정부의 마음,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네. 있겠지만 이렇게 적은 물량을 가지고 나눠 가지기식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 정부가 바라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애 최초 받아도 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대출 조금 대주는 건데 아, 그렇죠. 뭐 9억짜리를 생애 최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주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저번에도 안타까운 얘기를 한번 드렸죠. 네.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6억 미만의 아파트 5억 한 8천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이제 잔금을 치를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왜요? 이게 KB 시세로 6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줄어든대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날 잔금 치른 날 기준으로 6억 이하가 돼야지 자기는 대출 받아서 그래서 그 기도하고 집을 계신 거예요? 그 집을 마무리할 수 있고 만약 그날 6억이 넘게 되면 자기가 사채라도 끌어서야 된대요. 이게 아, 정상적인 그걸 돈을 상황. 모을 수가 없으니까. 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날 KB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이게 그 나라에서 만든 규제로 인해서 그 젊은이들이 결혼 앞두고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과연 나라가 그런 걸 조장하고 네. 막고 그날 기도나 하게 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그게? 그 한두 달 사이에 안 올랐기를 기대해 안 올라야지 돼요. 네, 그 사람 사실 수 잘못하면 있게. 다 네. 날릴 수도 있어요, 그거. 네, 사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치는 근데 걸 다 뭐 날릴 수도 돈이 없고. 필요하긴 한데 예, 예. 방법이 없으시니까 이제 뭐 그렇죠.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그렇죠. 택하겠다라는 건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그렇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정부도 뭐 주택 공급 늘리겠다라면서 원래 그린벨트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화를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 당정이 이제 용적률 높이는 쪽으로 특히 서울 쪽에서는 용적률을 네. 높여서 이제 공급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재건축 용적률을 높인다고 하니까 높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좀 높여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식인데 조합원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뭐 네.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예. 시장 참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동안 좀 규제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어떻게든 이제 공공 재건축을 확대하겠다, 재건축을 활성시키겠다는 조치로서 받아들여지고요. 우리나라 아마 재건축 역사에서 하나의 장을 쓸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지 않으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다들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심 지역의 용적률을 올리자 이런 논의가 지금 뭐 하루하루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보면 우리나라 이 서울의 인구 밀도는 사실은 서울이 항상 비교하는 런던, 뉴욕, 파리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면적 대비 상주 인구 수로 많은 보면 사람들이 산다는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뭐 수많은 사상자를 낸 뉴욕보다도 밀도가 높습니다. 뉴욕, 도쿄 같은 데가 대개 인구가 한 890만, 80만인데 면적은 우리보다 넓거든요.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밀도를 높일 때도 굉장히 그 간선 시설을 잘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이나 우리 그 택지 개발 사업을 한 곳을 보면 그 도로의 용량은 40년 전하고 크게 바뀐 데가 없어요. 외곽에 고속도로나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강남 삼성역을 보면 테란로와 강남대로, 영동대로 중심으로 빨간색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그 당시에는 자동차 용량을 중심으로 본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수십 년에 걸쳐서 철도망이 지하에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로에는 KTX, 조만간 이제 GTX가 환승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철도의 네트워크 좋은 곳을 중심으로 아마 종상향, 고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합원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실. 어, 특히 공공 임대주택 그러니까 비율이 높인다고 하니까 물론 이해된 조합의 반발들이 요구를 있는 들어주는 해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간선 시설이 없는 곳에 고민을 하는 건 도시 관리 차원에서 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어렵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거죠. 면이 있죠. 따라서 우리 재건축에 대한 인식도 서로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10년 전처럼 사실은 밀도가 낮은 곳에 높게 분양을 해서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새집 갖는 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관행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또라는 게 붙었는데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나의 그 기대 수준을 맞출 거냐 이런 것도 한번 공공 성찰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공공도 지금 뭐 분상제, 제초제 뭐 수많은 규제로 이걸 꽁꽁 묶어둘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반 시설 여건이 좋은 곳에 종상향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일정 부분으로 이제 공공 임대를 통해서 환수를 하자라는 큰 방향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할 거냐 네. 하는 시장이 문제가 있는 참여를 하게끔 거죠.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조합원들이 그것이 이제 부정적이라면.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과 그다음 결국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공공 임대란 말이죠. 이제 소형 공공 임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센티브 유형을 좀 다양화하고 수준을 좀 조정하고 해서 어떻게든 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따라서 공공기여의 대상을 공공 임대도 있지만 공공 분양도 있는 거죠. 공공 분양하게 되면 조금 이제 그 임팩트를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형 임대뿐만 아니고 좀 중대형 임대도 넣는 경우에는 아마 조합 측에 좀 거부감이 적을 것 같다. 네. 그다음 좀 이 조합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때 아주 수준 높은 경관, 공원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도 좀 공공기로 봐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조합하고 공공이 좀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런 걸 가지고 좀
공론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용적률 높여서 뭐 공공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조합원들 중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저는 있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네.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번 정부에서 이제 용적률을 높인다는 게 용적률이 높든 층수가 높든 조합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용적률을 올린 것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용적률을 올리는 것만큼 예전의 수익은 이만큼이었는데 더 늘어난다. 그럼 사업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기조가 뭐냐면은 그 친구들은 다 불로소득으로 벌었는데 용적률을 올려서 더 벌게 한다. 이건 제가 뭐 여론적으로 통과를 못 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 번 것들을 재초안으로 해서 더 환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죠. 이번 용적률을 통해서 더 올려줘서 수익을 높여줘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거의 힘든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용적률을 높이든 층수를 높이든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조합은 수익률과의 관계가 더 크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용적률을 우리가 2000년대 초에 400%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400% 아파트가 나중에 가격 변화율을 보시게 되면은 네. 가격이 안 뛰거나 멈추거나 그럽니다. 한 300% 미만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뛰고요. 지금 한 200%에서 250% 미만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률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용적률에 따라서 환경의 쾌적도가 달라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옛날엔 반영이 안 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쾌적한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삶의 반응이 질이 돼요. 달라진다는 보는 그럼 거군요. 조합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용적률이 올라간다? 환경이 더 나빠지는 거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 초에도 이코노미스트에서 특집으로 다룬 게 뭐냐면은 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님비 현상이 나타난다. 새로운 님비가 뭐냐? 예. 우리 동네에 집을 못 짓게 하는 거야. 우리 동네에 집을 지으면 복잡해지고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겁니다. 과밀되니까 또 예. 그런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도 과연 이런 것들이 먹힐까? 정부에서는 뭐 지금 숫자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곱하기 나누기 계산하고 있지만은 실제 작동하는 모델로 되기까지는 여론을 모은다라든가 아니 실제 조합원이 따라온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그 의견은 이제 10년 전의 수익률을 갖다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렇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한번 우리가 그 뜨거운 장을 거치고 나면 아마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뀌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재건축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원론적인 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용적률을 높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구당 누리는 그 삶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그건 피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사실 용적률이 높아지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린벨트도 막혔고. 그렇죠. 공급 저도 대책이 필요하죠. 원론적으로는 이제 방향성 자체는 어차피 서울 같은 경우는 개발이 완성된 도시니까 용적률을 올려서 인구 밀도를 높이고 대신 이제 교통 대책이나 여러 가지는 마련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민간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용적률을 올려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민간 조합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결코 사업이 아무리 공공 주도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민간 조합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느냐 두 가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사업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임대에 대한 이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합은 어떻게든지 쾌적성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용적률이 250%, 아까 둔촌주공이 270% 정도 나오는데 네. 이걸 2배로 올리게 되면 500%면 거의 주상복합처럼 빽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미래 집값 상승 여력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 그만큼의 보상이 되느냐. 그래서 왕창 올린 만큼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줘서 미래의 수익만큼 뭐 계산을 해보겠죠. 그래서 그래도 득이 된다 그러면 뭐 하겠지만 또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간대. 나한테는 이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혜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하면 조합에서 일단 반대할 것 같고요. 또 임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 단지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양극화가 됐잖아요. 또 서울도 거의 계급이 됐고 지방보다는 서울에서도 이제 부자 동네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동네에 임대 아파트가 내 아파트에 들어온다 이 자체가 굉장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개발이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 25억, 30억짜리 아파트가 되는데 여기에 임대가 들어왔을 때의 거부감. 과연 조합원들이 그걸 용인할 수 있을까? 원론적으로는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임대 아파트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동네
내 집에 이게 생겼을 때는 또 또 전혀 다른 nimby 문제. 현상이 그렇죠. 나타날 수 있죠. 이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다수의 국민들도 뭐 임대 아파트 짓는 거 찬성하게 되고 뭐 보유세 많이 올리는 거 찬성하는데 내 세금 내는 거는 싫잖아요. 그게 모두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불로소득 환수를 같이 이게 접목시켜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불로소득도 환수해야 되고 규제 다 적용하게 되고 용적률도 올리고 임대 아파트 많이 지으면 민간은 뭐 하라는 거냐. 결국에 안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 정부가 많이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예. 양보할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 1대1 재건축하고 네. 호화 건축으로 지어서 고가로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용적률 추가해서 임대주택 집어넣고 그 뭐 국가에서 거의 헐값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업성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건축비도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걸 그 꼴을 당하느니 예. 그냥 내가 호화로 짓고 1대1로 짓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네네. 나중에 팔 때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들도 있죠. 이 방송 보셨으니까 그것도 아마 막힐 수도 있겠네. 결국은 용적률을 높이는 걸 지금 당정이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쉽게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세 분의 말씀을 듣고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분양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또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김현수 교수, 심교원 교수, 김민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